최근에 한 3차례의 긴축 기간을 분석을 해보면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작하고 9개월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몇 번을 내리느냐가 경기 침체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혹은 경기 침체로 간다면 연착륙을 하느냐 경착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그런 단서를 제공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준이 두세 번 내리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좀 더 그걸 구할 쪽에 보면 두세 번 내린 이후가 문제거든요. 두세 번 내리는 이후에 안 내리느냐 아니면 두세 번 내린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빠르게 내리느냐. 빠르게 내린다면 경기 침체 간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미 대선입니다. 좀 네. 이슈에 가까운 것만 조금 여쭤보고자 합니다. 미 대선 어떻게 미래학자로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미래학자가 이제 뭐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게 저희들이 업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미국 대선은 각국의 주요 국가들의 대선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도 예. 뭐 오래 전부터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판단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예측 방법론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통계들을 다 취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혹은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 한 20년 정도 미국의 대선과 경기 침체와 두 가지를 좀 비교해봤습니다. 예. 근데 놀랍게도 예. 이제 뭔가 예측할 때는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높은 확률로 거의 5% 이상 네. 확률입니다. 예. 경기 침체가 대선 선거 전에 시작이 되면 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대선이 지난 이후에 네. 경기 침체가 오면 예를 들면은 그 다음 대선에서 사실은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유대인표가 어디로 가느냐, 뭐 흑인 혹은 지지율 중도층이 어디로 가느냐, 삼자가 나오냐, 이자가 나오냐,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러스트 벨트라든지 스윙 보이트가 어떻게 바뀌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하나를 꼽는다면 미국의 경제다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1월에 지금 대선이니까요. 미국의 중산층들이 경기 침체 확실하게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로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며칠 전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가 확 올라왔잖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확 휩싸이는 게 대선 전이라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운 좋게도 지난 이후라면 사실은 트럼프가 그러니까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포인트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아니 미국 정치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뭐 미국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정치 시스템의 지금 현재의 트렌드가 뭐냐면 양극단으로 극단화합니다. 완벽한 콘크리트 지지층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지층에 있는 대선 주자 후보가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결국 선거 당일이 되면 찍을 사람은 그냥 찍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도층이 향방을 가르는데 그 중도층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인권 문제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중동 문제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우리의 먹고 사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중도층이 결국은 마지막 표심을 정할 거다라고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역시 지금 해리스가 뭐 예를 들면은 트럼프를 역전하고 했지만 저는 지금의 지지율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그 11월 근거에 가서 중도층이 경제가 어떠냐라는 부분들을 피부로 어떻게 느끼느냐가 결국은 표심을 좌우해서 사실 이번에도 1, 2% 차이로 아마 갈릴 것 같거든요. 네. 그거를 결정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제 금리 얼마 전에 우에다 총리가 금리 올리겠다 그러는 바람에 엔캐리 네네. 트레이드 쪽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본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돈 빼버렸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증시가 다 폭락을 해버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이런 그 미래의 금리 정책
대해서는 미 연준이 이런 부분까지 여쭤봐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한 몇 번 정도 할 것 같고 내년에는 한 어느 정도에서 멈출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내용 같아서. 예. 일단 기본적으로 뭐 사실 시장 현재 컨센서스는 뭐 올해 2번 정도는 네. 내릴 것 같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뭐 내년에는 뭐 3번, 4번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 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패턴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네. 미래를 예측할 때도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과거의 패턴과 사이클, 네. 확실성 요소들을 분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난 100년간의 미국의 이제 경제를 좀 분석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만 가지고 볼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에 뭐 전 세계가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작년 재작년부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경기 침체는 기준금리 긴축을 시작하고 기준금리 인상할 때 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거의 한 80% 확률로 미국의 경기 침체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고부터 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경제 위기, 경기 침체는 기준금리 인상 구간에 오는 게 아니고 기준금리 인하 구간에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것은 80% 확률로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긴축을 하게 되면 긴축 발작이 일어나서 일정 기간의 경제 충격이 오기도 하고 주식시장 충격이 오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발작이라든지 뭐 이런 요소. 근데 이제 보통은 금리가 쭉 올라간 다음에 상반에서 멈춰 오래 가면 금리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들이 오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하나의 트리거가 탁 터지면 한번 놀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놀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역시 지금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80% 확률로. 네. 그래서 실제로는 경기 침체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때부터 9개월간 대충 보면 최근에 한 3차례의 긴축 기간을 분석을 해보면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작하고 9개월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몇 번을 내리느냐가 경기 침체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혹은 경기 침체로 간다면 연착륙을 하느냐 경착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그런 단서를 제공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준이 2-3번 내리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좀 더 그걸 구간을 쪼개보면 2-3번 내린 이후가 문제거든요. 2-3번 내리는 이후에 안 내리느냐 아니면 2-3번 내린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빠르게 내리느냐. 빠르게 내린다면 경기 침체 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안 내린다. 그러면 사실은 경기 침체에 덜 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연준의 어떤 발표, 네. 점도표 사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별로 맞은 적이 없습니다. 예, 뭐 늘 바뀌는 거니까. 예, 그리고 언제든지 연준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기 침체 없이 기준금리를 막 급격하게 내리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의 횟수는 저는 별 의미는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올해 2-3번 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내년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조금 해석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AI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특히 생성형 AI 네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자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데 암호화폐다, 뭐 부동산이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시절이 하수상하니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어떤 미래 자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최윤식 박사님께서 뭐 투자 전문가는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미래학자로서 보시기에 미래의 추세는 이쪽의 자산이 조금 더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팁이 있으시면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 뭐 일반 개인분들께서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할 걸 아니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부동산 그러면 이제 한국의 부동산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돈 많은 부자들은 미국에 투자하실 수 그렇죠. 있겠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했을 때 개인적인 구간을 나눴을 때 지금 한국이 이제 코로나 직전과 전후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훨씬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이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저는 그거를 한국의 부동산을 보면 제 3차 폭등기라고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 3차 때까지는 특별히 2차 때까지는 2차 부동산 폭등기는
전국이 대세적으로 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3차 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전국이 다 뛴 게 아니고요. 네. 부동산의 어떤 그 상승의 계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3차 폭등기에도 전혀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데도 있었고, 그리고 거의 오르지 않고 그냥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 하락 정도로만 있는 데가 있고 폭등한 데가 있죠. 네. 이게 이제 보통은 대략 3차 폭등기 때 대략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시 예를 들면 경기 침체가 오면 부동산 우리가 뭐 경기 침체 오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했다 다시 지금 요새 반등하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다시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이 그러면 한국은 부동산은 앞으로 뭐 어느 지역이든지 전부 다 상승하지 않고 다 폭락하냐?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식의 부동산의 모든 영역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대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차 폭등기도 옵니다. 네. 근데 단 부동산 가격이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왜 점점점 가면서 부동산이 양극화 혹은 삼극화가 되느냐? 전체가 오르다 보면 결국은 부동산은 사야 될 수요자의 재정적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재정적 역량은 수요자의 뭐와 연결되냐면 소득 역량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소득 역량이 내가 급여의 상승, 연봉의 상승률이 점점점 감소하고 또한 종신 고용이 깨지면서 미래적인 장기적인 어떤 수요 소득의 어떤 그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쭉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계속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부동산은 뛸 수 있지만 그 수요자들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탈락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은 부동산에 뛰면 한 50% 뛴다 그러면 15억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평균 부동산 가격 15억짜리를 살 수 있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있겠지만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가치 수요와 공급이 마저 떨어지면서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가겠지만 계속 상승하는 영역들은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세가 상승할 때는 개인들이 투자를 할 때 큰 네. 위험성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사도 상관없으니까. 이 말은 내가 투자나 경제나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이 그다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줄어든다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알아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줄어드는 그 과정 속에서는 점점점 그 옥석을 가리는 게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어떤 큰 수익을 낸다라는 것에 대한 메리트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은 가장 객관적인 시각이 아닐까라고 이제 봅니다.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께서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미래학자의 세 가지 도구라는 내용으로 비전 2050을 하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2050 대담한 준비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 책을 대담하다고 표현하셨어요. 대담한 준비. 어떤 의미에서 대담한 준비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100세, 120세 시대를 살잖아요. 네. 그러면 자녀 양육부터 시작해서 나의 미래에 대한 준비, 혹은 일자리, 직업, 네. 혹은 심지어 은퇴 이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준비했던 생각, 네. 알았던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모든 것을 제로 그라운드로 놓고.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뭐 그것 자체가 좀 대담한 어떤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한 세 가지 도구가 대담하고 탁월했기 때문에 대담한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 자체, 과거의 걸 내려놓는 것 자체가 대담한 네. 결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대담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몇 가지 재밌는 이 장이라 그러나요? 네네. 장이 나와요. 하나가 카스파로프의 속죄라고 네네. 하는 제목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4장에서 나오는데 네네. 뇌와 인공지능에 관한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이 내용이 뭔지 제가 좀 네네.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첫 번째 나오셨어요. 첫 번째의 그 대담한 지혜 중에 하나가 8 플러스 알파로 수익률 끌어올리기라고 네네. 하셨어요. 이게 또 갑자기 8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네네. 8은 뭔지가 궁금해. 사람 손가락이 어디니까 네네. 십진법 이런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재밌는 게 이거예요. 금융투자라는 이름의 노동. 네. 보통 금융투자라고 하는 금융이라는 것과 노동은 자본과 노동이라는 상반되고 경쟁되고 뭐라 그럴까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렇죠. 가치로 보는데 네네. 방금 이 금융이라고 하는 노동이라는 제목을 쓰셨다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내용상으로 세 가지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네요. 네네. 먼저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좀 하면 제가 네.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 음. 이제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네. 사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우리가 대담한 좀 그 결정을 좀 해야 된다, 변화를 그렇죠,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굳이 인공지능과 하나 미래 좀 그 비유를 드린다면 네. 제가 수년 전부터 네. 뭐 한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획기적인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는 언어의 경계가 깨질 거다. 네, 예. 그렇겠죠. 오픈 AI 같은 챗GPT 아니 다른 나라 그 생성 인공지능 거의 네. 한 120개 국어 동시 통역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모든 디바이스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내가 그게 한 2, 3% 정도 될 건데요. 내가 실제로 입으로 영어나 혹은 외국어를 실제로 구사해야만이 유익이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다 해주기 때문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예측을 하면서 10년 전부터 좀 제가 대담한 발상을 했어요.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교육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태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막 영어 교육을 시키는데 인공지능의 파괴력이 단순히 언어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시켜주는 그런 정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는 인공지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 공부 잘하는 학생 수준이고요. 네. 오픈 AI에서 얘기했는데 챗GPT 5가 나오면 모든 영역에서 박사 수준의 지식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사실은 1, 2년 후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발전 속도로 3년, 5년을 이상을 가게 되면 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능력을 줍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카스파로프 얘기를 들은 거는 카스파로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97년에 IBM의 딥블루하고 체스를 둬서 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공지능은 절대로 인간을 능가할 수 없고 인간의 창의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카스파로프가 최근에 몇 년 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글을 하나 공동으로 기고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카스파로프의 속죄라는 건데요. 네. 결론은 뭐냐? 내가 생각을 바꿨다. 오히려 카스파로프가 자기가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결론을 말하면 내가 기업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협업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미래학자로서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인간의 능력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쟁이 될 것이냐?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경쟁이냐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경쟁이 될 거고요. 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나의 미래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3장에서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든 도구에서 인공지능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1장에서 네. 1, 2장에서 8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20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소득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은 2003년에 우리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소득이 가장 정점 높았던 시점이 51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2016년 코로나 전이죠. 네. 이때가 거의 한 15년 정도 지난 이후에 소득의 정점에 이르는 나이가 41세로 10년이 단축됐습니다. 이건 이제 종신고용 붕괴라든지 혹은 산업의 어떤 성장, 어떤 뭐 직업의 성장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소득은 빨라지고 은퇴는 빨라지는데 평균 수명은 100세, 120세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은퇴 준비에 있어서 금융 투자를 통해서 은퇴 준비를 하는 그 부분을 이제는 빼놓고서는 미래 준비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럴 때에 제가 제시한 게 제가 이제 금융연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금융 투자를 잘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잘 하게 되면 내가 평생 그 안에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마련되죠. 그럴 때 이제 제가 8 플러스 알파, 뭐 사실 실제로는 책에서는 12에서 14% 수익률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책에서도 시뮬레이션 해드렸는데 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금융연금의 힘이 뭐냐면 네.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네. 그것을 8%의 연복리 수입을 꾸준히 내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 네. 20년간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요. 네. 그러면 21년 1월 달부터 네. 매달 300만 원씩 평생을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금융연금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8%에서 9%, 10%, 1%씩 향상될 때마다 수익이 올라갈 때마다 내가 매달 꺼낼 수 있는 돈이 시뮬레이션 하면 100만 원씩 증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나은 네. 그런 어떤 내가 연금 소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듯이 다층 연금을 쌓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국민연금, 뭐 보험, 뭐 생명보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금융연금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층으로 쌓으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투자 시장을 일확천금 한 번에 빅샷을 얻어서 큰 돈을 버는 뭐 이런 시장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8%를 기본으로 말씀드렸고 8%는 뭐 간단합니다. 1등 국가의 인덱스에 투자하면 8%입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의 S&P가 500이 잘 아시는 대로 8%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14%까지 뭐 12에서 14%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화폐 가치 하락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부대적인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지하려면 네. 결국 8, 9%의 실질 수익을 얻으려면 보통 한 10에서 12% 정도는 내셔야 된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거기에 S&P 500 인덱스와 국채, 미국의 국채 두 가지를 포트폴리오를 잘 삼으시면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도 안정적으로 뭐 12에서 14%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금액에서 매달 내가 1억 원을 내가 투자했다면 네. 뭐 400만 원에 대한 금융연금을 평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게 네. 100세든 120세든 네.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연계하면 그렇죠. 결국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게 노동과 자기가 노동을 해서 소득을 벌어서 금융자산화 시키면 이게 말년에 자기의 연금으로 쓴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은 투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물론 그게 이제 국가의 투자 시장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단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투자는 뭐 초기 상태에서는 막 투기 뭐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네. 뭐 이렇게 가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투자 시장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로소득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 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내려면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시장을 관찰하고 공부를 하고 네. 거시적 변화를 알고 국제정세 변화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죠. 즉 뭐냐면 지적 노동이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금융 투자 시장을 그냥 불로소득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끊임없이 단타, 초단타, 그다음에 위험성이 높은 상품으로 가서 결국은 내 자산을 오히려 잃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떤 지적인 어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좀 그 자체가 좀 더 건전한 투자 시장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금융 투자도 하나의 지식의 노동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입니까? 한국 주식입니까? 미국 금리입니까? 한국 금리입니까? 이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내용은 꼭 한번 관심을 갖고 책 보는 중에서 그래서 우리 최윤식 박사님한테 그 말씀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100년 동안 그렇게 수익을 냈는데 앞으로 100년도 그럴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채권을 미국이 가져갈 그렇죠. 거냐? 예,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미국의 현재는 미국을 들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앞으로 뭐 20년, 30년, 40년 그 뒤에도 마찬가지. 1등 국가의 인덱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미국이 아니면 그 다음에 1등 국가의 인덱스를 갈아타시면 똑같이 동일한 수익을 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금융에서 왜 또 1등 국가냐라고 하면 가장 그게
현존하는 상품 중에 가장 안전한 거거든요. 네. 즉 가장 안전한 곳에 내가 장기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장 안전한 곳에 장기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내 은퇴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가장 핵심은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시드머니는 다 다를 수도 있고 혹은 투자의 전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시간이거든요. 근데 투자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늘 얘기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자산은 시드머니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드머니가 적더라도 내가 일찍 투자하면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얘기했거든요. 네. 뭐냐면 내 아이가 태어나면 100만 원이면 이 아이의 은퇴 준비가 끝난다. 네. 왜냐하면 내가 40대에 은퇴 준비를 하면 시드머니가 많이 있어야 되고 20년 하지만 청년 20대 하되면 시드머니는 적고도 그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아이부터 하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더 됐으니까 시드머니를 더 줄여도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 금융시장은 시간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100세, 120세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능력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한 축이고 또 하나는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100세, 120세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